네,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락강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성의 구조를 식별하는 단계 두 번째 시간으로 햄릿이라는 그 연극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PPT는 락강의 불안에서 나오는 그 햄릿에 대한 장면을 제 나름대로 이해해서 이성의 구조를 식별하는 첫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라는 작은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이성의 구조를 식별하는 첫 번째 단계, 상상적 동일시 단계입니다. 거울상과의 동일시죠. 햄릿 연극에서 햄릿은 쥐덫이라는 연극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루치아노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 루치아노가 연극 속에서 이 왕을 죽이죠. 그리고 왕의 부인을 차지하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이 루치아노가 이 연극 속에서 왕을 죽일 때 그것은 자신의 삼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극 속에서. 그래서 왕의 부인을 차지하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이때 루치아노가 입고 있는 옷이 햄릿의 옷과 같은 옷입니다. 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햄릿도 선왕을 죽인 존재가 바로 삼촌이죠. 네, 루치아노와 연극 속의 루치아노와 연극 속의 왕과 관계가 같습니다. 네, 루치아노와 왕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그리고 햄릿과 살인자 왕의 관계 역시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이는 루치아노의 입장이 햄릿의 입장과 거울상임을 보여줍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상상적 동일시 단계에서는 햄릿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행위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현재 왕, 부친의 선왕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해요. 또 왕의 부하를 왕으로 착각하고 죽이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아직 거울상 동일시만을 가지고는 부친의 원수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모자람이 있습니다. 자, 이성의 구조를 식별하는 두 번째 단계, 이성의 구조는 인식의 구조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뭐였죠? 프로이드가 말하는 현실 원칙과의 갈등. 현실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선왕은 이미 죽었고 억울하게 죽었지만 이미 죽었고 그 동생이 지금 실권을 쥐고 있어요. 왕으로 행세하고 있어요. 햄릿 자신의 어머니 겉으로도 시동생 신분인 이 현재 왕과 부부로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왕의 원수를 갚는 게 과연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이 혈연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일인가? 여기에 대한 갈등이 햄릿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인식의 두 번째 단계인 공리주의적 입장입니다. 세상 정치에서도 옳지 못한 과거의 일들, 그러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거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들, 제대로 청산돼야 되는 일들, 이런 거에 대한 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올바른 역사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들추어서 과연 그 조사하고 제대로 판단하는 게 현 시점에서 옳은 것인가, 바람직한가 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적 입장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굳이 들추어내서
이런 걸 굳이 현재 들춰내 가지고 그걸 정당한 조사와 판단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갈등. 대인 관계에서도 이런 갈등은 얼마든지 있죠. 과거에 서로 굉장히 서로 간의 자존심을 긁으면서 싸웠던 일이 있죠. 근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관계가 회복되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과거의 그 일을 다시 들추어 가지고 그 일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청산을 하는 게 현 시점에서 과연 옳은 것인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더 상처를 줬냐, 내가 더 상처를 줬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 현 시점에서 다시 따지는 것이 그 바람직한 일이냐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이죠. 공리주의적 입장의 갈등입니다. 이것이 햄릿이 자신의 부친의 원수를 갚는 데 있어서 인식하고 있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성의 구조, 인식이라고 그랬죠. 이성의 구조를 식별하는 세 번째 단계, 상징적 동일시와 상징적 부채 탕감입니다. 햄릿은 현재 왕의 부하를 실수로 죽이게 돼요. 그 죽은 신하의 부하의 딸이 오피리아인데, 이 오피리아는 햄릿이 사랑하고 있는 여자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여인인 오피리아가 자신의 부친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자살하는 걸 보게 돼요. 이때 햄릿이 충격을 받는 것이죠. 이때 햄릿이 느꼈던 것이 뭘까요? 엄청난 죄책감이었겠죠. 연인 오피리아의 아버지를 실수로 죽였다는 데 대한, 그리고 그 결과 오피리아가 죽었다 되는데 엄청난 죄책감이 있을 거고, 또 오피리아가 자기 죽은 아버지를 애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과연 선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만큼 애도했는가, 여기에 대한 자책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오피리아와 자신을 상징적으로 동일시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선왕에 대한 애도를 진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피리아에 대한 애도를 진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왕의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상징적 부채를 자신이 떠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햄릿은 현재 왕의 부하를 실수로 죽이게 되고 그 죽은 신하의 딸인 오피리아가 부친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햄릿이 사랑했던 여자인 오피리아가 자신의 부친의 죽음을 슬퍼하며 아버지의 영혼에 자신을 기꺼이 바친 희생을 보면서 햄릿은 오피리아와의 상징적 동일시를 하게 됩니다. 정작 햄릿 자신은 오피리아처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정한 애도 가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피리아와의 상징적 동일시는 비로소 햄릿에게 선왕의 복수를 자신의 임무, 자신의 운명, 정원명령, 으로 받아들이는 단초가 됩니다. 햄릿은 자기 연인인 오피리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했지만 정작 자신의 부친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하지 못했다. 이제 햄릿은 자신의 부친인 선왕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도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선왕의 억울한 죽음을 선왕에 대한 자신의 상징적 빚으로 떠안을 수 있게 됩니다. 선왕이 상징적 부채를 안고 억울하게 죽은 거에 대한 그 부채를 자신의 부채로 떠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상징적 부채 떠안기입니다. 현재 왕, 선왕을 죽이고 왕에 등극한 이 현재 왕. 이 현재 왕은 죽은 신하의 아들인 레아티스의 복수심을 자극해서 햄릿과 전투를 벌이게 하죠. 레아티스의 칼에 독을 묻혀놓고 햄릿과 결투를 하게 해서 햄릿이 독을 맞습니다. 독에 중독되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햄릿은 레아티스를 물리치고 왕까지 죽이죠. 이렇게 해서 선왕의 부채를 탕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상적 동일시가 있었고, 즉 반사적 이미지인 A와의 동일시가 있었고, 다음에 욕망의 대상 자체에 대한 더욱 신비한 동일시가 있습니다. 오피리아와의 상징적 동일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햄릿이 어느 순간까지
욕망의 대상으로 방치되었다가 동일시의 경로를 통해 햄릿의 인생 무대 위로 재통합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아버지의 욕망의 대상이 방치되었다가 그것이 상징적 동일시를 통해서 햄릿의 인생 무대 위에 재통합된 것이죠. 프랑스어의 Il ne savait pas,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와 나중에 조금 알게 되었다는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이 느, 이 부정사 이 느, 이것이 갖고 있는 애매함이죠. 예. 예. 부정의 의미가 있는데 긍정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중 의미가 있는 거죠. 그곳에 있던 사물, 대상 A에 대한 소급적 인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욕망에 대한 소급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이 억압해놨던 사물로서의 대상 A로서의 아버지의 욕망에 대한 소급적 인식.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나중에 조금 알게 되었다. 오피리아와의 상징적 동일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거죠. 햄릿의 귀환이 그의 운명, 그의 기능의 정점, 즉 그의 햄릿적 마무리로 넘어가는 것은 이 길을 따라서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안티고네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안티고네도 이 현실 원칙 때문에, 공리주의 때문에 굉장한 갈등을 겪게 되다가 그 자기 동생도 안티고네의 그 행위를 갖다가 방해했었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왕도 크레온 왕도 안티고네를 위협했었고 금지시켰었고, 그게 다 공리주의적 입장이죠. 그러나 그 공리주의적 입장을 넘어서 말하자면 자신의 운명으로 그 대상 A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예, 욕망의 대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예, 그때 이제 안티고네의 길이 되는 것이고 햄릿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그 비혼의 이론에 의하면 느끼다와 경험하다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비혼은 느끼다라는 것은 감각적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슬픔을 느낄 수 있어요. 억울함을 느낄 수 있고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고통으로 경험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이 감정이라는 것은 느끼는 감정이 있고 경험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햄릿이 바로 느끼는 감정에서 이 루치아노와의 상상적 동일시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에서 오피리아와의 상징적 동일시를 통해서 경험하는 감정으로, 경험하는 고통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의 죽음의 상징적 부채를 떠안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행위가 뒤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성의 구조 또는 인식의 구조를 식별하는 단계에 대해서 햄릿의 연극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